어린 시절 저보다 일찍 철이 든 형들로부터 종종 들었던 이야기는 세상의 냉혹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처럼 물렁하게 생각하면 밥도 못 빌어먹고 산다 같은 이야기들. 철이 들었다 한들 고작 저보다 서너 살 많은 형들이 세상의 냉혹함을 뭐 그리 잘 알았겠나 싶지만 그래도 그 훈계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관한 지적도 정확했죠. 저보다 일찍 철이 든 저의 선배들, 그들이 통찰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단 저의 형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기준이며 삶 그 자체로도 모범이셨던 분들, 민주당의 대통령들은 저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제 형들의 지적처럼 저는 지금도 물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손쉬운 해결책 같은 건 없는 법인데 말이죠. 움프께서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인용하셨듯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습니다. 꺾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과 법정 구속, 연이은 윤석열의 복귀 판결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서초에서 겨울을 나면서 이런 겨울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 일은 확실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운명이라는 거겠죠. 길바닥으로 다시 나서진 않고 있지만은 올겨울은 작년보다 더 혹독합니다. 원래 이제 주간 이재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 상황에서도 이재명만 붙잡고 있기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좀 이런저런 제 생각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팟빵을 통해서 골드문님, 내사랑 딱풀님, 바비냐옹님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 소피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가장 미워하시는지, 적으로 돌리시는지, SNS를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김명수 대법관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찬, 김어준, 주진우, 양정철, 또 이재명 등등. 그 사람들 모두가 한편이 돼가지고 작당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들 모두가 이제 공범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닥 거론되고 있지 않은 더 많은 공범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이 꼭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는 건 아닙니다. 권력 중 일부만이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비판에서 벗어나 있는 권력이 이 선출돼서 이제 때로는 물갈이가 되는 그런 권력들보다 더 큰 힘을 점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표적인 권력이라고 하면 사법 권력이나 이제 언론 권력을 말할 수 있겠죠. 이 권력들은 이제 상호 견제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공생하는 관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들도 일부는 이 비선출 권력들과 이제 결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낙곰수 같은 경우 이 권력 전반을 아우르는 그 거대한, 그러니까 권력 전반을 아울러서 그들에 대한 이제 감시와 비판을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그 시대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서 성공을 이뤄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목적은 이 권력들이 카르텔에 합류해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꽤 성취된 듯 보이죠. 지난 총선 직후에 다스베이다에 이제 출연해서 쭈르륵 앉아서 그 당선장 펼쳐 보이던 일군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면이 저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권력이 카르텔 안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선출 권력은 늘 이제 선거로 교체되어 왔고, 교체될 때마다 지난 정권의 잘못을 개선하라, 그런 개혁의 열망은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이명박이나 박근혜 뽑은 사람들조차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서 뽑았다,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뽑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혁의 이제 열망이 선출된 권력으로 늘 집중되는 동안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은 뒷전에서 그들의 안위를 이제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권 분립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권 분립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분산된 권력의 상호 견제로 권력의 사유화와 월권을 막는다, 그런 취지일 텐데,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상권 분립의 개념은 분산된 권력들끼리 공생해서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는 게 그 취지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선출 권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매 선거 때마다 교체되는 선출 권력들이 과연 자신들하고 타협 가능한 대상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여의도 의회 정치에서의 어떤 반란,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행태적으로 드러난 모습인 거고,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그런 선출되지 않은 계속 이어져온 권력들,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일부 선출된 권력들의 공통된 이제 이익의 결과로 이제 나타난 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째서 당시에 법원이 탄핵을 기각시켰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결국은 시민들이 막아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기존이 공고한 권력의 카르텔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범위 밖에서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들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탄핵 반대 집회 같은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는 명분 같은 걸 떠나서 물리적으로만 봐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됐을 겁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로 들고 일어나서 몽둥이라도 들고 일어나면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같은 취지로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선출 권력도 대중의 눈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시적인 전 국민적 수준의 저항, 그 정도까지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또 꼭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국민적 저항을 다 심각하게 두려워하냐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명박 시절에 이제 광우병 시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적 수준의 저항이긴 했지만은 거기서 다른 주제 자체가 권력의 본질을 뒤엎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초에 이제 작년 선출 집회의 동력을 반으로 토막내버린 그자들은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저는 어떤 비선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충분히 의도된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개국본의 이제 핵심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열명을 팔아먹은 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짓을 벌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비선출 권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만의 어떤 상권 분립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만의 상권 분립이라는 그 암묵적 룰을 깨려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해 이제 벌이고 있는 이 반란들은 저는 뭐 따돌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말로 하면 이지메죠. 일부 학생들이 벌이는 왕따 같은 것처럼 비열하고 치졸하고 어떤 면에서 유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대표도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이 비선출 권력이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노통과 문프께서 보이신 이제 가지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고, 당대표 취임 이후 보인 행보들로도 그건 충분히 증명이 되는 바죠. 대다수의 언론이 이재명과 이낙연 대표에게 보이는 온도 차이가 바로 여기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우파 같은 진영 논리도 그 다음 문제고, 본질은 권력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위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냐,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은 그런 관점에서 사법 권력이든 언론 권력이든 그다지 나쁜 후보가 아닐 겁니다. 권력을 공유하고 서로의 권력에 침해를 안을 만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친언론적이고 검사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모습도 보인 적이 있죠. 네.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한 후보가 되는 거죠.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이나 국힘당 같은 이제 싸잡아서 거악이라고 말하는 그 거악 프레임은 이런 문제의식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벌들의 횡포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런 권력들이 용인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재벌이 본질이 악이라는 악보다는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내비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의 용인입니다. 그리고 국힘당 같은 경우도 그들이 거악으로 이제 프레이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군사정권의 후예라는 그런 점일 텐데, 군사정권은 막을 내렸고 그 군사정권에 대한 청산도 느리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거악 그 자체라기보다는 거악에 드러난 일부일 수는 있겠죠. 이 거악 프레임을 가장 잘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낙곰수로 대표되는 이제 대한언론들이죠. 대한언론은 거악을 내세우고 청산해 나가야 할 것들을 거악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시야를 그쪽으로 돌린 사이에 정말 청산해 나가야 할 것들을 숨기거나 혹은 세탁질을 해댔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바가 있어가지고, 이 거악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로는 이재명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악 프레임으로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게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인데, 그 당시에 그 사법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선거에서 국힘당을 이겼음에도 이해찬 체제는 그들이 말하는 거악 중 어떤 것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지킨 것도 아니고 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건 이제 무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낙연 대표가 뭘 개성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단죄하고 김명수를 끌어내리고 그런 시시한 일들이 아닐 겁니다. 일부 스피커들의 매몰된 자들이 말하는 그 거악과의 싸움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무프께서 하시려는 일이 사서로운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싸움판에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 중 권력을 사서롭게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윤석열도 김명수도 이해찬도 그들이 가진 권력을 사서로이 남용했습니다.
뭐 그것들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해도 원칙에서 벗어난 권력의 집행은 사사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문프께서 늘 강조하시는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이건 그동안 이제 공고하게 유지해오던 비선출 권력의 카르텔에겐 독과 같은 것입니다. 비선출 권력 중에 사법 권력은 정치의 영역에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영역은 정치권 밖에서도 싸움터가 형성이 됩니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일으켜 세운 대한 언론들의 횡포는 시민들 스스로가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 사법 권력 개혁에 이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아니고 힘을 안 쓴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이재명 반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애초에 이 방송이 생긴 취지이기도 하니까 계속 하겠지만은,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대한 언론들의 청산에 좀 더 힘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아야 할 적들을 숨기고 세탁해서 정말 청산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까지도 권력을 휘두르게 만든 부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그 반목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한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꺾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좀 내용이 짧습니다. 근데 이재명에 관한 어떤 리포팅 같은 게 아니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그다지 길게 방송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